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단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여성 100여 명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성폭행 행각을 벌여온 연쇄 성폭행범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이런 범행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그가 낮에는 성실한 가장으로, 밤에는 연쇄 성폭행범으로 이중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검거된 직후의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이제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내 딸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다면 괴롭겠지요.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바로 이중구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소위 대전 발발이라는 별칭이 붙었던 이중구입니다. 오늘 이중구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재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중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중구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이중구, 1960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중구는 지난 1998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전과 충북 청주 등 전국 주택가에서 부녀자 100여 명을 성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대담한 범행, 범죄 단서를 남기지 않는 날렵함과 치밀함 때문에 경찰관들 사이에서 소위 발발이라고 불렸는데요.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범인의 유전자와 그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중구는 지난 2006년 1월 서울의 한 PC방에서 검거됐고 이듬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 참 이 별칭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발발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발발이라는 용어로 연쇄 성범죄자들을 지칭하는 일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런 식의 명칭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발이가 대체 뭔지 찾아봤더니 이번에 찾아보셨어요? 네, 뭐 패키니즈라는 어떤 개. 네. 근데 이제 그 개가 원래는 중국 순종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예. 일종의 믹스견, 잡종견이 이제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몸집은 작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얼럭덜럭한 이제 시골집에 가면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잡종견을 발발이라고 부르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용어가 매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개한테 물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로 그런데 아니죠. 이제 이것을 이렇게 희화화한 용어를 쓰다 보니까 마치 네. 피해도 희화화할 정도로 굉장히 뭐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건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연쇄 성폭행을 이런 식의 발발이라는 용어로 언론에 보도하거나 또는 실무에서 쓰는 일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좀 아쉬움이 있는 용어이긴 한데요. 박재일 교수, 네. 그 당시에도 경찰관이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검거되지 않으면서 네. 정말 그 속을 썩였던 연쇄 성폭행범이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이중구 사건은 아주 개인적으로 독특한 기억이 하나 남아 있는데 저희 뭐죠? 이제 수사 형사들이 일정한 주기로 직무 연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직무 교육 기간 중에 이제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건에 4년째 집요하게 매달리던 수사 형사가 같이 방을 쓰게 됐었는데. 그랬습니까? 네, 그때 예. 장기간 대전 청주 지역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네. 이제 관련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걸 꼭 잡고 싶다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수첩에서 뭐 사진을 하나 꺼내는데 보통 사람들은 수첩에서 꺼낼 때 가족들 가족 사진이지만 그렇죠. 예. 네, 저 발바리에 몽타주 사진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을 꼭 찾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했던 이런 예. 기억들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연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제 대전 발바리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네. 또 엄청난 피해자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렬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때네요. 네, 맞습니다. 4년간 쫓다가 못 잡고 있는 한이 맺혀 있었던 네, 형사랑 맞습니다. 네. 같은 방을 쓰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발발이라는 표현 대신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의 범행은 굉장히 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어떤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당시 경찰관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칼로 제압을 하고 엎드리게 해 눈을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3명이든 4명이든 자기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서 누가 경계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저항을 못하고 피해를 당했어요. 한 집은 3개월 만에 2번이나 갔어요. 상당히 장시간 머물면서 샤워도 하고 담배도 피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못 잡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더라고요. 네, 이중구는 100여 건에 달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연쇄 성폭행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신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글쎄 일반적인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모르는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사실 뭐 알았던 관계, 뭐 주변에 있던 사람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면식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반 이상 되거든요. 많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비면식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노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지금 이런 사건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발생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울 텐데. 그렇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일어나는 이제 강간 사건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르다라는 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독특성, 개인적인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소년 종가부터 시작을 했고 굉장히 어떤 불법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사고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예. 키도 굉장히 왜소하고요. 굉장히 작죠. 네, 예. 157cm밖에 안 되고 네. 학력을 보면 초등학교 중퇴예요. 졸업도 하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종류의 이제 남자, 평균 남자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아마도 연쇄 성폭행을 통해 가지고 약한 여성들 앞에서 예. 일종의 남성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와서는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경찰은 그동안에 전국 성폭행 피해 여성들로부터 채취한 범인의 DNA와 이중구의 DNA 등에 대해서 유전자 감식을 벌인 결과 이중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이중구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연쇄 성폭행범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정말로 큰 충격이었는데요. 유수정 교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평범한 가장이 이렇게 밤에는 연쇄 성폭행범으로 돌아다녔다. 네,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시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성범죄자가 혼인을 한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범죄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는데 예. 과거에는 사실은 보통 남자처럼 사는 거예요. 자신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예.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뭐 감시 체제가 느슨한 틈을 타서 아하. 밤에는 이제 뭐 일종의 이중적인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 성폭행을 저지르는데 문제는 그때는 CCTV가 지금처럼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랬죠. 예. 한 번 저질렀는데 수사망이 좁혀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도 되겠구나. 네. 내가 새로운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방식의 삶을 살아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면서 혼인 관계는 혼인 관계대로 유지하면서 남몰래 일종의 습벽 같은 것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죠. 네. 네. 네, 그가 연쇄 성폭행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중구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택시 기사로 일하던 98년 1월 길을 따서 돌아가자 술 취한 20대 여성 승객이 길도 모르고 무슨 운전을 하냐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 보복할 심정으로 원룸에 따라 들어가 처음 성폭행을 했다. 첫 성폭행이 의외로 쉽게 이뤄져 범행을 계속하게 됐다. 네, 택시 기사로 일하던 당시에 술 취한 여성 승객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이에 보복하려고 성폭행을 처음 하게 됐다는 이중구의 이 말. 뭐 이 범죄자의 말 그대로 믿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자신의 범행 동기를 스스로 밝힌 거니까요. 네. 박재일 교수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해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저 말은 결국은 피해자한테 자신의 범죄 행위를 범죄 행위의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일에 전가. 따른 우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욕적인 행위들이 있었는지는 실제로는 알 수 없겠지만 예.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런 이중구의 범죄적인 성향 습벽은 어느 순간
순간에선가 발현이 됐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앞서 이수정 교수님께서 손상된 남성성, 네. 왜소하고 또 성취도 못하고 남에게 놀림받을 만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들을 열등감.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한 것이 본질일 텐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본인 주장은 네. 그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맞습니다. 나를 자기를 합리화하고. 모욕했으니까 그걸 합리화하는 네. 거죠.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수정 교수님. 네. 어쨌든 이 이중구가 처음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일반적으로 범죄자에게 나타나는 심리는 불안,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권고당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고 계속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럼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리고는 또 이중구라는 사람의 그 당시에 어떤 범죄와 연관된 지식의 수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예.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아마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주 미미한 DNA 조각만 나와도 뭐 아하. 사실은 자신을 특정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첫 번째 네.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일단은 안 잡혔고요, 실제로.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보다 남성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 이 재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종류의 일종의 비제지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에 이르러서 일종의 뭐 굉장히 정신적으로 해이한, 도덕적으로 해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일종의 중독 사이클처럼 이게 예. 연쇄 범죄는 일종의 사이클 같은 게 나중에는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욕구 불만이 막 쌓이는 순간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만족을 하면 일정 시간 냉각기가 오지만 다시 또 현실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예. 또 그 자극을 추구하는 예, 예. 그래서 일종의 중독 사이클처럼 진행이 돼서 결국은 100여 명의 피해자가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박재일 교수님, 지금 네. 이수영 교수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그 이중구는 이중구 나름대로 네. 자신의 어떤 부족한 측면이 오히려 네. 검거될 두려움과 공포로 불안을 줄여버린 측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범행에서 얻을 수 있는 범죄적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결국 계속 지속되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은 경찰이 결국 이 검거도 못하고 가까이 네. 못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망이 맞습니다. 좁혀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인데 네. 정말 한탄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시에는 CCTV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수사 인프라가 좀 빈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수사 인프라가 빈약한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사 방법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뭐 인적 증거 또는 탐문 수사의 방식들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탐문 수사를 해보면 수사 형사들 눈에 자주 포착되는 건 이상적인 지점들인데 네. 예를 들면 뭐 PC방에 장시간 들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소에 장기간 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예.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이런 이상적인 징후들이 가장 먼저 포착이 될 텐데 그렇죠. 이중구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 주변인들한테 성실한 가장 또 부부 금슬이 좋거나 또 조기 외에 성실하게 활동을 하는 또 이런 뭐 일상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라서 쉽게 포착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예. 특히나 이중구가 수사선상에서 비껴날 수 있었던 건 몸놀림도 아주 날렵했지만 예. 피해자한테 뭐 샤워를 시켜서 증거를 훼손시키거나 아하. 또는 수사선에서 혼동을 주기 위한 어떤 장치들 예를 들면 가상의 인물 여기가 상희의 집이 맞느냐 상희라는 가상의 인물을 네, 맞습니다. 만들어서 물어보고 네, 예. 또 장기간 택시 운전을 해서 그 지역의 지리가 굉장히 지리감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자한테 일부러 뭐 대전역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들로 제시하거나 마치 낯선 사람인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운동을 하고 뭐 그 상태로 가서 범행을 저질러서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난 것은 또 노숙자일 가능성을 두는 뭐 여러 가지 그때 혼선을 그랬죠. 초래한- 네, 그래, 맞습니다. 냄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막 그 노숙자나 또는 그 중장비라든지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직종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수사망이 집중됐던 그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수사선들이 하나 설정이 되면 모든 수사 인력들의 에너지들이 거기에 집중되는 그래서 어떤 의혹들이 사라질 때까지 확인하는, 검증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장기간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들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 아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통탄스러운 사건이었죠. 네. 한스럽고. 네. 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중구는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3개월 만에 또다시 찾아가서 성폭행하는 잔혹함도 보였고 피해 여성들에게 경찰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못 잡을 것이다 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재일 교수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경찰로서는 통탄하고 또 네.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또 분노할 만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건 뭐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겠지만 예. 수사선들을 좀 더 촘촘하게 조밀하게 만들어내고 또 추적 과정들을 단축을 해서 네. 조기에 검거했더라면 최소한 3개월 전에 범행했던 대상자를 다시 찾아가거나 또 경찰관들이 나를 죽었다 깨어나도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조롱을 듣는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경찰로서는 아프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하긴 하는데요. 앞서 이제 박재일 교수 이야기 중에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비추어서 전통적인 수사기법, 이런 범죄자들은 조금 일상에서 벗어나 행동을 할 것이다. 머무는 곳도 노숙이라든지 허름한 곳을 전전할 것이다. 그런 어떤 선입견이 어쩌면 많은 좀 장애 요소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중구라는 친구가 소년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조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형사 사법기관을 들락거리는 경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이제 뭐 상이라는 인물은 사실 실존하지도 않았던 인물인데 마치 그렇죠. 이제 실존하는 인물인 양 뭐 이렇게 이제 뭐 가공 인물을 내세우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수사가 뭐 100명씩이나 거의 한 7년 가까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곰곰이 보니까 문제는 친고죄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아,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이루어져야만 네, 수사지. 그렇습니다. 예, 뭐 예. 상당히 암수 범죄도 많았을 거고 예. 신고를 했다가도 취하는 피해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친고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이거를 굉장히 중대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 아하. 일종의 이제 피해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 정도로 생각하는 네.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도 만약에 지금처럼 성폭행을 심각한 흉악 범죄로 여긴다면 네. 아마 누군가는 몰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초기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한 이렇게 친고죄 폐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오늘날은 뭐 많은 개선을 이루어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렇죠. 네. 뭐 DNA 수사기법이라든지 또는 DNA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 이후에 많은 진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이랑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네. 범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몽타주의 포인트를 짚어볼 시간인데요. 박재일 교수가 짚어보는 오늘의 그 몽타주 인물 이중구를 이해하는 포인트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의 몽타주 포인트는 모욕당한 발발이로 정했습니다. 발발이가 모욕당했다고요? 네. 네. 이중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을 발발이라고 호칭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예. 애초에 발발이는 뭐 이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잡종 견종 또 제가 시골에서 생활했는데 시골에서 성장을 했는데 네. 저희 집 뭐 동네 골목마다 항상 다니던 그 친근한 개들. 그럼요. 우리의 친구 네. 같은 존재죠. 맞습니다. 동네에 네. 있는. 네, 저희 집에서도 발발을 키웠었는데 예. 전혀 뭐 이중구를 연상시킬 만한 난잡함은 전혀 그 개한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발이들이 모욕 당했네요. 이중 네,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중구로 인해서 그 우리의 이웃 같은 친근했던 그 모습에 개들이 오히려 모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가요. 그 당시에 발발이란 제목의 만화가 있었습니다. 신문 네. 만화. 네. 기억하시죠? 네. 발발이의 추억이라고. 네, 네, 네. 그 만화도 모욕당했죠. 예, 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용어들을 쓸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수정 교수께서 보시는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이중구를 이해하는 몽타주 포인트 무엇이라고? 네, 보시겠습니까? 뭐 연쇄 성폭행범 실제로 뭐 흉악범이 아닌 발발이가 아닌 사실은 파렴치범 아주 파렴치범. 네, 아주 예. 비열한 파렴치범에 불과한데 아하. 그런데 이제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고 강자 앞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표현도 못하는 그야말로 아주 찌질한 이런 이제 범죄자에 불과한데 이걸 잡지 못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범죄자를 이렇게까지 키우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파렴치범을 연쇄 성폭행범으로 좀 승격시켜 놓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전 연쇄 성폭행 사건 이후에 앞서 박재일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네. 뭐 서울 발발이 또 맞습니다. 경기 발발이 네. 성폭행 사건이 조금 연이어서만 발생하면 발발이라는 명칭을 막 붙였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런 용어상의 문제도 있지만 네.
혹시라도 모방 범죄의 효과가 있지는 않는가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네. 이중구 사건의 모방 범죄로 그런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발생했던 발발이 사건들이 연쇄 성폭행 범죄 사건들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예. 네, 경기 북부에서 생겼던 연쇄 성폭행 범죄는 99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일이고 이미 이전에 있었고요. 네, 예. 서울은 2005년부터 2009년, 대구는 98년부터 07년까지 있어서 예. 거의 비슷한 시기나 그 전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은 결국은 당시에 우리나라에 성범죄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들인 거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폭력 사건이 여청범죄 수사에서 강력사건화돼서 강력사건으로. 광역수사대로 이첩이 되고 또 성폭력 범죄 특별수사대가 창설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네.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중구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중구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파렴치범, 7년 8개월, 야누스의 얼굴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본 이중구의 이면은 훼손된 남성성에 대한 악마적 회복 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열등감, 왜소함,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엉뚱하게 피해자들에게 쏟아부은 이중구. 지금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데요. 끝까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